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단체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한 달에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들을 처형 또는 고문,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온이 올라 서울은 한낮 기온이 30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 오존 농도 역시 전 지역에서 나쁜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모양새인데 김남국 의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장명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곳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 모두 3곳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코인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차례 기각 이후 발부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김 의원도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사실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거액의 거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에어드롭 형태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했다는 보도는 현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검찰의 정치 공세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간첩을 판별할 때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물리적 한계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코인 논란까지 민주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열었던 의원총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책임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당내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6시간 넘는 의총 뒤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우리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 앞에서 내로남불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쇄신 의총 뒤 민주당 내 갈등이 오히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의총 뒤 채택된 결의문에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걸 두고도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등 비명계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자신의 우군인 김 의원에게 단호하지 못한 이 대표를 향해 재신임을 넘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친명계도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거론한 의원을 겨냥해 본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대표도 탈당하라는 의견과 김남국을 내치고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나 보겠다는 의견이 맞서며 지지층마저 대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늪에 빠지는 기분이었다면서 당 쇄신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코인 공동체로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과 재판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김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출범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살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논란이 된 P2E 코인들을 발행한 위메이드 등 게임 회사들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인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이해 충돌 등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각종 검은 의혹을 중심으로 정의당도 김 의원의 탈당은 국민 기만 행위이고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와 관련해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장형국 대표 명의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을 오는 19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 조사는 처음인데요. 함께 입건된 윤관석 의원은 다음 주 조사가 유력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만과 윤관석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오는 19일로 검찰 출석을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 줄 정치자금을 마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윤 의원도 이르면 다음 주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를 직접 권유하는 등 이 의원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살포의 중간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논란의 간호법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간호계와 의료계 모두 단체 행동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의 요구,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확산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제의 요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간호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허위 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계와 의료연대 모두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5.3%씩 오릅니다. 전기, 가스요금을 모두 합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000원 넘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이 요금들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1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1원에 훨씬 못 미치는 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가스요금도 5.3% 인상된 메가줄당 1.04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요금은 4,400원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 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농사용 전기료도 분할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를 절약하면 킬로와트 시당 최대 100원까지 요금을 깎아주는 캐시백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50조 원에 달하는 한전 적자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전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방법이 없고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가 다시 높아졌을 때는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적자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한전채도 올해 한도의 75%를 이미 발행한 상황이어서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전과 청년,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더불어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약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까지 고작 일주일채 남지 않았는데 나흘 동안 시찰할 거란 사실 외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민간 전문가 참여도 결국 무산된 가운데 일단 오늘쯤 화상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첫 실무회의는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놓고 한일 간 이견이 커 마라톤 회의로 이어진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막상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니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에서 요구사항인 시찰단의 민간 전문가 파견은 일본 측의 반대로 결국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20명 내외 시찰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10명을 포함한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당장 시찰단 파견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회의는 이르면 오늘 화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초청된 영국 석학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은 과장됐다며 처리된 오염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02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하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모든 시민에게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종교와 신념 등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즉결 처형하는 것을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비정부 기구 등을 인용해 계속해서 종교단체를 통제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신자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불교, 파룬궁 등에 대한 탄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NGOs like Campaign for Uyghurs and Uyghur Human Rights Project are documenting the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predominantly Muslim Uyghurs in Xinjiang, China. 미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 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종교 탄압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발표합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째 종교의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2달가량을 앞서며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달력은 아직 5월 중순인데 오늘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동안 한여름 기준인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겠고요. 강릉과 대구 33도, 경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후텁지근한 더위는 아니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볕도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은 오늘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충남과 영남 지역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3도, 대전 14.8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늘 특위 구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의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거론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를 열며 지난 1일 분신한 고 양희동 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합니다. 오늘은 서대문역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오후에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어제 오전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 공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6차선 도심 교차로에 심한 흔들림이 포착됩니다. 지진이 난 건 어제 오전 6시 27분쯤. 지진의 진앙은 강원도 해시 북동쪽 52km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32km로 분석됐습니다. 최초 기상청 분석에선 규모 4.0으로 추정돼 인근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지만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가 4.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규모 4.5 이상 지진으론 2021년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반경 50km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그쪽 지역에 알려지지 않는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강릉과 경북 지역에선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정도인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충북 지역까지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짧은 기간 좁은 반경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3일 이후 진앙 5km 내 관측된 규모 2.0 이상 지진만 10차례가 넘습니다. 또 단층 때는 다르지만 이달 초 발생한 동해 육상 지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여진이나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응력이 얼마인지에 따라 여기서 자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지진이 발생할지도.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1단계 상향 조정하고 지진 비상대응반을 가동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고무 대야를 내리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뒷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길을 지나가고 있던 여성까지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이 남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골목 끝에서 커다란 고무대야를 들고 걸어옵니다. 옆에서 봐도 술에 취한 듯 몸을 휘청이며 걸어가더니 서 있던 차량을 대야로 크게 한번 내려칩니다. 일로 누가 통을 하나 가지고 지나가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참 소리가 나. 이렇게 봤더니 때리고 있는 거야. 골목을 걸어오던 남성은 대야로 이 차량을 한 대 친 뒤 다시 10여 미터를 걸어가 다른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뒷유리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하다 말고 나와보니까 그 깨져 있는 상태고 마주쳤을 때는 돈을 빌려가고 왜 안 갚냐고 자기 채권단인데 그 말만 계속 듣고. 또 A씨는 같은 날 강북구에서 발생했던 여성 폭행 사건의 피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구대에 이미 동행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모두 A씨와 일면식도 없었는데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당한 겁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씨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070으로 걸려오는 번호는 잘 안 받게 되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기계를 많이 쓰는데요. 이를 중계기라고 합니다. 경찰이 중계기를 전국에 유통한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옥상의 물탱크 창고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장치가 설치돼 있고 비슷한 장치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갈대밭, 차량 트렁크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견됩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바꿔줘 받는 사람이 경계하지 않고 전화를 받게 해주는 보이스피싱 중계기입니다. 이런 중계기 수백 대를 국내에 유통한 37살 A씨 등 일당 14명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보낸 부품을 이용해 375대의 중계기를 만들어 수도권 13곳 등 전국 44곳에 설치했는데 그 속엔 위치 추적기도 달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총책이 PC를 통해 중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 총책이 직접 이 추적기를 설치해놓고 잘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적발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렇게 설치된 중계기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182명, 금액은 46억여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가 가진 중계기 부품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중국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과 출석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인 씨는 두 번째 소환 당시 취재진이 너무 많다며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돌렸었는데요. 경찰은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두 번째 조사를 앞뒀던 유 씨는 취재진이 많다며 돌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유 씨는 첫 소환 때에도 언론에 공개됐다며 일정을 연기했는데 유 씨 측 변호인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라며 다른 경로 출입 등 비공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불출석으로 조사에 제동이 걸린 경찰은 빠른 시일 내로 유 씨를 재소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유 씨가 소환 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소환을 통해 유 씨의 마약 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주변인 4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김혜수 씨가 SNS를 통해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청재킷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으며 청청 패션을 뽐낸 김혜수 씨. 빨간색 야구 모자에 마스크도 썼지만 숨길 수 없는 남다른 아우라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에서 동료 배우 하지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 또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길거리 간식을 사 먹는 등 즐거운 나들이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1970년생으로 올해 54살의 김혜수 씨, 놀라운 동안 미모가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는 오는 7월 류승환 감독의 영화 밀수로 스크린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7년 만에 단독 월드 투어에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월드 투어는 현지 시간 지난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해 오는 9월 북미에서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는데요. 첫 번째 무대인 스톡홀름에서 비욘세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상설에도 약 3시간 동안 36곡의 화려한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요.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금발머리와 화려한 보디슈트 의상은 물론이고 빼어난 성량까지 자랑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비욘세는 이번 투어를 통해 약 3조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투어 수익의 대부분을 가수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와 평균 티켓 가격이 약 90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 등이 근거라는데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다운 엄청난 금액이네요. 바다에서 낚시 도중 상어가 덮치는 일 상상만 해보셨죠? 미국 하와이에서는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푸른 바다 위 카약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낚시를 즐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상어가 튀어올라 카약을 공격하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 카약을 덥석 뭅니다. 지난 12일 하와이 오하우 섬의 쿠알라 해변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낚시를 즐기던 스콧 씨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상어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뱀상어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 입은 바다 표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카약을 먹이로 오인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영화 조스의 실사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의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의 에이전트는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건 지난 12일. 가족과 함께 상하이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붙잡힌 손준호 선수는 나흘 동안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언론은 손준호가 승부 조작 등 비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축구계는 최근 비리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앞서 손준호 선수 소속팀인 산둥 타이산의 하우웨이 감독과 진징다오 선수도 중국 공안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준호 측은 손준호가 가족을 한국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기 위해 왕복 항공권을 끊고 출국하려 한 것이라며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측근 A씨도 승부 조작이 아닌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중 한국영사는 오늘 오전 중에 손준호를 면회하고 정확히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손준호는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한국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구단에서도 중국 내에서도 정말 인정을 많이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한데 2021년 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으로 이적한 손준호는 지난해 소속팀을 리그 2위, 중국 FA컵 우승으로 이끄는 등 크게 활약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6년 동안 조건 만남을 통해 스폰남에게 9억 원을 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여성에게 증여세 6억 원을 내라고 선고했는데요. 이 여성은 성매매 대가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증여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대 남성 B씨를 만났습니다. 만남은 A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고 B씨는 2006년부터 6년간 48회에 걸쳐 약 9억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자 소득을 얻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9억여 원에 대해 증여세 5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해당 돈은 조건 만남의 대가였고 B씨가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돼 사죄의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는데 A씨 자신의 발언이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B씨는 A씨에게 7억 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A씨가 이 과정에서 빌린 게 아니고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성매매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이고 아마 돈도 일정하지 않게 건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가에 대해서 건네진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된다고 본 게 아닌가. 법원은 또 사죄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준 것이란 A씨 주장도 위자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액수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으로 여기저기서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건 역시 선조들의 지혜인가 봅니다.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산불 방지 현장 만나보시죠. 트럭에서 우르르 내린 흰 염소들, 목동의 휘파람 소리를 따라 어디론가 가는데요. 산 중턱에 다다르자 한가로이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인데요. 사실 아주 특별한 임무 수행 현장입니다. 바로 산불 예방 활동인데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곤 하는 마른 나뭇잎들을 먹어치우는 게 이들의 일입니다. 유럽에선 전통적으로 쓰이던 방식인데요. 최근 이상고온으로 산불이 잦아지다 보니 실내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염소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바람직한 방법이죠. 햇빛 하나 없는 수중 생활을 2달 넘게 이어가는 남성이 있습니다. 기압 조절 장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너무 평온한 모습에 스폰지밥의 한 장면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물속에서 평온하게 독서도 하고 창밖의 잠수부와 수신호로 인사도 나눕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밥도 해먹는 익숙한 일상이 펼쳐지는 이곳은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양공원 9m 깊이의 수중 캡슐입니다. 이곳에서 74일을 보낸 이 남성은 잠수 전문가이자 미국 대학 교수인 조셉 디투리. 기압 조절 없이 역대 최장 수중 생활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해 탐험가나 우주 비행사 등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찾기 위해 바닷속에서 100일을 지내보는 프로젝트인데요. 외려 태양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나가면 꼭 일출을 볼 거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곧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죠. 다음 회의 때는 김치나 불고기가 올라간 오코노미야키를 볼 수 있을까요? 각국의 맛이 가미된 G7 기념 퓨전 음식 맛보러 가시죠.
양배추와 달걀, 고기 등을 반죽해 부치는 오코노미야키. 이제 우리에게도 익숙한 별미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오코노미야키가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퓨전 오코노미야키인데요. 국수를 올려 두껍게 구워내는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키에 햄버거나 감자튀김, 크레페, 피시앤칩스 등 각 나라 상징과도 같은 음식들이 접목되는데요. 우리 돈 1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큰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답니다. G7 각국의 맛을 곁들여 호기심 많은 손님들을 노린다는 전략인데 북새통을 이룬 가게를 보니 대성공인 것 같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주 카카오톡 장애에 이어서 어제 카카오페이 결제와 송금에 2시간 넘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점심값을 내지 못해 당황했다거나 송금은 안 되고 돈만 빠져나갔다는 불만이 줄을 이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시도하자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어제 오후 12시 1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카카오페이 결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내는 거나 아니면 가게에 계산을 해야 될 일인데 계산을 못하게 되면 불편하죠. 결제 오류로 밥을 먹지 못했다거나 송금은 안 됐는데 돈만 빠져나갔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송금, 결제,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었다며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하가 왜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카카오톡 장애로 불편을 겪은 데 이어 카카오페이까지 오류가 나며 이용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진 목통이 생기면은 그 후였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의 글을 올리고 필요한 만큼 적절한 양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 내 연간 거래 100억 건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직후 먹통 사태가 일어나 서비스 안정성부터 확보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4년 넉 달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이어 인근 지역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농가들은 지금도 맥을 못 추는 한우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방역 요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맡은 차량엔 연신 바퀴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약 13km 떨어진 이곳 증평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곳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한우 1,000마리 이상이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긴급 백신 접종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농가들은 구제역 여파로 소비가 줄어 한우값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안 그래도 한우값은 1년 전보다 15%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생산비도 많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 공급량을 좀 최대한 소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제역까지 터져서 좀 불안한 기운은 갖고 있죠. 사료값과 볏짚 가격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올라 구제역 장기화로 이동 제한 조치가 길어질 경우 농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5%보다 낮아진 건데 은행들은 이 코픽스를 오늘부터 적용해 KB국민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내려갑니다.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하락폭이 4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47%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해제 영향으로 4개월 연속 낙폭이 둔화한 건데요. 반면 세종 아파트 값은 유일하게 0.72% 올라 2년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최대 7만여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고
불법 사금융 이혼 금액도 최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에 묶이면서 대부 업체들이 대출을 줄여 불법 사금융이 성행했다는 분석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 1분기 자동차 수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키운 전기차를 앞세워 수출량을 늘리고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 해외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모두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만큼 글로벌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출시한 중국 비야드의 1톤 전기 트럭 T4K입니다. 지자체 보조금과 소상공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1,00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중국 자동차의 공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1분기 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올 1분기 자동차 수출량은 99만 4천 대로 2021년 우리나라, 지난해 독일을 넘어선 데 이어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 내에서 생산된 다른 나라 글로벌 완성차의 수출량도 포함된 수치지만 80% 정도는 중국 자체 브랜드라는 평가입니다. 이란과 인도가 주요 수출국이었지만 최근엔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것이 이 기술력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전기차 판매 상승에 힘입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 내 점유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EU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 점유율은 최근 2년 사이 4.7%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 업체들은 2배 넘게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에선 중국 배터리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EU는 미국처럼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기보다는 기술과 규모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서 자국 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배터리를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중 갈등 속 세계 각국이 중국을 이을 경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손꼽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에 세계 4위 인구라는 커다란 시장까지 갖춰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인데요. 매경 미디어 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늘 글로벌 포럼을 열고 두 나라의 협력 전략을 짰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대형 몰. 눈에 띄는 상점 곳곳에 한국 식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Aku suka banget sih sama makanan Korea, terutama aku suka sama kimchinya, terus suka banget sama ramennya. Odeng and ramyun. I like spicy. Oh, I like K-pop, Blackpink, BTS, like that. 세계 인구 4위 대국인 인도네시아에는 이 중 54%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리 농식품 기업들도 한류를 바탕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식품은 3억 1,800만 달러, 3년간 61% 늘었습니다. 국민 87%가 이슬람 교도인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인증인 할랄을 받은 라면과 김치가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할랄 시장, 특히 이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이나 되잖아요. 이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보유 생산국으로 전기차 산업 요충지로 위상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부터 이곳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니켈 재련 공장을 만듭니다. 매일경제는 이 같은 기회를 발판으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인도네시아 밤방수사표 국민평의회 의장,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포럼에서는 두 나라 농식품과 자원 협력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달력은 아직 5월 중순인데 오늘은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동안 한여름 기준인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겠고요. 강릉과 대구 33도, 경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습도는 높지 않아서 후텁지근한 더위는 아니겠고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수도권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고요. 충남과 영남 지역도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7도, 대전은 16.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를 넘어서면서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날이 흐려지면서 낮더위가 반짝 주춤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